박학수 선생님은 우리 집하고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없어, 앞방에.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셨지만 하여간 한국에 안방에 아버지가 계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개 같은 집안이라도 어느 부분 상방에나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서 부성부대 현상이 안방에, 특히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그 정통론이라고 그래, 마다들이 계승하는 거, 여기 정통론. 그 다음에는 이 집안에 있는 아이가 박한서 선생하고 오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식구 중에 유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나중에 6.25 때 그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한 집안이 어떻게 무너져가는가. 그 충격이 보통 집보다는 아들 4대 있는 집보다는, 우리 시댁은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섯째 엄마야. 남들이 깜짝 놀라. 다섯째 엄마라니. 다섯째 엄마, 다섯째 숙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 한 아들하고 하나밖에 없는 집안, 아버지가 없는 집안, 이런 집안이 그 아들이 없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한국 가정에서 딸이 하는 역할. 근데 그렇게 신주처럼 모셔놓고 엄마들이 잘못 길러가지고 맏아들들이 대체로 유약해요. 마음이 약해. 그래서 박한수 선생님 댁도 이렇게 찾아서서 들여다보면은 여자들은 다 건강해. 며느리도 건강하고 딸도 건강하고 시어머니도 건강하고 혼자 놔둬도 얼마든지 살겠어. 근데 혼자 놔두면 절대로 못 살 사람이 그 오빠의 약한, 마음이 약한 오빠. 그런 오빠가 인간을 인형으로 나누는 세상에 전쟁터에 나타나가지고 양쪽에서 시달리는 그러는 거. 박한서 선생님이 자랄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는 근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세도 있어요. 중세 도시들이 여기 우리처럼 사대문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대문안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아. 그리고 위생시설은 안 돼 있어. 하수도도 없고 변소도 치는 데가 없고. 그래서 홍수가 한 번만 나면은 베스트가 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변소가 다 올라와가지고 그 균이 다 터지는데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냐 하면은 그 로미오 줄리엣 그 시대 거기 보면 이 집과 이 사이 2층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길이야, 지붕 위가. 그래서 이 집으로도 통해. 길 위를 걸어요, 지붕처럼. 그렇게 나는 언니가 이 문제 가지고 숙제를 쓰다가 깜짝 놀랐어. 그게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았다는 거, 공해 문제가 오늘날과 똑같이 있었다는 거. 오늘날보다 더하죠. 왜냐하면은 홍수가 더 나는데 무슨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그게 다 올라가지고 페스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콜레라도 많이 돌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토지에 나오지만은 한국의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집단 죽는 이러한 그 이유가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에. 그걸 왜 밀집하느냐 넓은데 그 안에만 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넓은 들판을 다 놔두고 전부 성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구가 많이. 그래서 옛날 도시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도시는 그게 아니고 산업화돼가는 도시, 근대 도시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도시에서 세부역이 나와요. 저 강남, 그 다음에는 도남동, 그 다음에는 현저동, 이렇게 세 군데가 도시 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한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현저동, 여기는 군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 밖이야. 거기는 수도가 없어요. 시내는 다 수도가 들어있는데
내가 45년에 여기서 나와 보니까 일본 집들은 도시계수를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전기기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기가 풍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온 겨울에 그 전기기구로 밥을 해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전기를 끊어버림으로써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요로 할 때 근대 도시 옆에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서울에 들어오나, 그게 엄마의 말뚝이거든요. 말뚝이라는 게 자기의 그 근거지를 삼는 거잖아요. 엄마가 개성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현도도에게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시내하고 바로 문밖이죠. 바로 문밖인데 문안과 문밖 이게 굉장히 차이가 심했어. 그래서 문안에 있는 학교에 우리가 문밖에서 걸어 다니려면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박완서 선생님이나 나나 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밖에 살았으니까.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일본 집들, 이게 가격이 내가 왜 그게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5분지 1이야 가격이. 우리 아버지가 산 집은 방 3개밖에 없는데 15,000원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신 집은 3,000원이었어 그 당시에. 2층 집인데, 왜냐면 일본 집은 소유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교통수단은 아직 덜 돼 있어가지고 학교 가다가 미국에서 전기 끊어버리니까 가다가 차가 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걸어서 가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온 애들은 매일 지각을 해. 한 클래스가 다 지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쫓겨난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그 도상에 있는 근대와 도상에 있는 불유령한 도시의 변두리, 이것이 최초에 나오는 그 박완서 선생의 도시예요. 인구의 밀집성. 근데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데 쉐어링 하우스 같은 걸 했어 그때. 서울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방세 주고 또 방세 주고 나중에 안방만 남고. 근데 그걸 뭘로 주냐면 최신식으로 월세를 줘. 사월세라고 그랬어. 사월세. 그리고 전세제도, 전세는 그 돈을 그냥 찾는 거고 사월세는 다달이 내는 건데 서울에 가면 사월세를 내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어머니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어렸을 때 그 어떻게 쓰나 했더니 일사할 때 다 다달이 내는 거야. 사월세 같은 거에 사기나 월이나 그래가지고 다달이 돈을 내는. 요런 걸 안 하면은 하숙을 쳐. 하숙 나가 장사하거나 이러지 않고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하숙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 집이지만 그 집에 후울로 들어가니까 한 세대 한 세대가 방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다는 게 도시의 첫 번째 특징이야. 근데 시골에는 왜 그게 안 되냐면은 내 밭 있는 분, 내 터 안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내 터가 사실은 다 넓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평, 20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집이 띄엄띄엄 있게 되는데 여기는 덴시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돼서 들어있는, 그게 도해로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민들의 이질성.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내가 이 동네에 와서 50년을 살았는데 뒷집에 장례식을 치르는 걸 몰랐어. 뒷집 양반이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안 알리고 그대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죽는지 옆집에 누가 아픈지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동네가 맨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 아는 친구들이 지금 놀러 안 가. 그게 사생활을 방해한다고. 다 오는 스케줄이 있는데
누가 볼 수가 없는, 정말 볼 수가 없는 많이 방해가 돼요. 내가 우리 딸이 고3 때 누가 자꾸 어린애를 데리고 그 방에 들여보내서 대단히 곤란했던 기억이 나. 그분은 자기가 늦게 난 아이가 이쁘니까 걔를 그냥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을 걔가 좋아하니까 아 얘들이 연인이다. 너는 너 애인 방에 가라. 이러고는 집어넣어놓고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딸은 고3인데 숙제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활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니까 방문을 안 해. 여기 맨 우리 동네 분들인데 내가 집에 가본 분들이 없어요. 여기는 반장이니까 가봤고 그렇게 서로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척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 옆집에 누가 살아도 몰라요. 오직 한번 시체가 있어도 모르니까 한 달씩 시체가 옆방에 놓여 있어도 옆집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그 인구의 이질성.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처음으로 동경에 공부를 했더니 가을이 됐는데 가놓은 신발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 종일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그걸 안 벗어도 누가 흉보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도의 재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누구의 행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박완서 선생님 박초골에서 올라왔는데 뭐 사탕을 엄청 먹었다나 뭘 깼다나 그래가지고 가게 집사람들이 쪽지배를 치고 애를 끌고 엄마한테 오는데 어머니가 제가 어떤 애한테 저 미친 것이 남의 손을 댔나 그런 펄펄 뛰는 장면이 나와. 왜냐하면 박초골에서는 박완서 선생님이 다 아니까 그중은 양반집 딸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이가 죽은데 아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온 동네의 아이야. 아이가 말하자면 온 동네가 한 가족이죠. 그러는데 우리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장례식이 누가 상사가 나면 집집이 상 하나씩 차려와. 그러면 이 집에서 음식 안 해도 돼. 정신이 없는 사람들 손님을 못 대접할까봐. 근데 한 잔씩 차려오면 거기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옆집에 사람이 죽은 것도 모르니까 그게 도회지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시에 이방저방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동시성. 또 그 다음에 익명성이야. 익명성.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는 도회지에 범죄자들이 들어오잖아요. 6.25 때 고향에 간 사람은 다 죽었어. 시골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 언덕을 누가 넘어오면 온 동네 사람이 보게 돼. 옛날에 저기 쳐들어오는 걸 보듯이 온 동네 사람 다 보니까 누구 집에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순경이 오면은 금방 잡혀가요. 그래서 고향에 간 사람들은 죽어. 근데 도회지에서는 지하실에 누구를 숨겨놓고 허영수 씨가 지하실에 아들을 숨겨놓고 아들 들킬까봐 아버지를 해준 거야. 그 아들이 거기 바로 2m 아래에 아들이 있는데 순경이 뒤져도 몰라. 여기 하나 잡았으니까 도대지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아래 우측 사이에서도 시체가 있는지 산 사람이 있는지 괴로운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데서 오는 그 애노니미티, 내가 누군지를 몰라주는 그것이 외로움, 도시적인 외로움을 낳고 동시에 도시적인 자유를 낳고 또 동시에 숨을 수 있는,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정말로 다라고에 숨고 우리 마루방이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는 거 알죠? 한국 마루방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공동이야. 거기에 들어가 숨어도 고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묵는다고. 왜냐면 이북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북쪽에는.
추워가지고 그 밑에다 뭐를 파지를 하나 바람이 들어오니까 마루방이 없어. 마루방을 놔도 추워서 겨울에 못 살아요. 거기를 활용도가 없으니까 전부 집을 양쪽으로 지어가지고 여기 여자도 살고 여기 여자 살고 이렇게 하지. 띄워놓고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나가면 다 얼어버려 밥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게. 그래서 같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온 사람들이 마루 밑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걸 모르니까 석달을 거기 숨기잖아요. 많이 숨겼어 거기다가. 그게 옆집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야. 옆집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쌀을 잃는 걸 보면은 알잖아요. 한 식구 늘었구나, 두 식구가 왔구나.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부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근데 도시는 몽글다 다른 공원이니까 숨을 수가 있는 그런 인명성이 있다. 근데 내가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아프니까 혼자 자꾸 글을 쓴다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럼 외로우니까 외롭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누가 같이 있어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 기절을 했어요. 집안 식구들을 밀어내고 외로움은 그는 누가 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 고독은 식구들이 안 들어가는 고독을 남이 아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와서 우리 같이 자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보내는데 그건 물론 시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서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남의 집에 죽는 소리가 나도 문 두드리고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도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난 여기서 이렇게 외로운데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는 도의인들의 공통특징이죠. 그러니까 도시화되면은 인간 소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요. 그러면 인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 아까 밀집성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지러져 비정적이고요. 그저 옆에 죽어나서 상관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질성이 있으면 이것도 불안의 원인이죠.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로 불모성. 도시에서는 뭐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저 누가 욕을 할 때 그렇지 시골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불도 안 나게 생겼다 그런 말을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걸 우리가 몰랐는데 내가 이태리에 가보니까 밀을 재배하는데 이 풀은 얼마나 모진 풀인지 불모지에서 잘 산대. 그래서 잡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밀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손질 안 하고 뿌려놓고 나중에 걷어가면 된대. 근데 한국 대사한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너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니까. 어느 땅에도 풀이 나는 그 풍요성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풀이 많이 나는 나라야. 난 요즘 누구네 집 마당을 보면 내가 걱정이 돼. 왜냐면 잔디밭에는 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잡초가. 근데 그러한 그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리니까 풀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이 불모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대문안 이렇게 있던 중세 도시에는 질서가 있던 대로 그런 대로 질서가 있는데 40년대 이 무렵이 되면 자꾸 커져가니까 변두리 지역에는 질서가 없어. 그래서 현저동에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혼돈천지라고 그러면. 그런 혼돈천지에서 이 집엔 땡땡이가 살고 이 집에는 뭐가 살고 이 집에는 양반이 살고 이 집에는 뭐 이렇게 도망온 사람이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혼란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거 생산성이라고 그랬죠.
요 생산성은 성과도 이어지고 아이와도 이어지고,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아이를 두고 갖고 싶어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요. 근데 70년대까지는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러한 그 불모성, 이거를 아주 싫어하는 거야.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목마른 계절 하는 소설이죠. 처음 소설 두 번째 나온 거. 그 목마른 계절이 한발기예요. 본래 이름이 가문 땅이야. 이 가문 땅은 죽은 땅이죠. 생명이 못 사는 땅. 사막이 왜 나쁘냐면은 생명이 못 사니까. 얼마나 건조한지 놔두면 시체가 없어져.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시체가 있어야 영혼이 재판받고 돌아와서 도로 살아야 되는데, 몸이 있어야 사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보존하려고 미라를 만들고 그래. 이러한 그 사막과 같다. 그러한 불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특성이다. 그러면 현대 도시의 특성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같은 도시를 가지고 뉴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오헨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하철이 좀 바그다드다 그랬어. 거기에는 나무 잎 하나로 사람이 살아나는 한 마지막 잎새, 나무 잎 하나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거야. 그 도시에는, 이 사람이 본 도시에는. 근데 같은 시대의 뉴욕을 보고 도스파소스는 이건 완전히 불모의 땅이다 이러고 말했다. 근데 어느 걸 보느냐가 문제인데, 박학서 선생님의 현저동은 완전히 이 도시와 같아요. 여기는 밀집해 있죠. 사람들이 방마다 하나씩이야.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참 실감 있게 표현했는데, 한대 뒷간 같다 그렇게 해서 박학서 선생님이. 한대 뒷간이라는 거 요즘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한참 걸리겠지만, 변소가 집안에 있으니까 이건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울을 건넌다든가 좀 먼 데다가 놔둬. 근데 비는 세워놨느냐 지붕을 해줘. 근데 위에 부분은 그 중국에 가면이만 그 열려있는 변소 있죠. 그 중 위에 부분은 열려있어. 왜냐면 이게 탭살이나 이런 거로 만드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다 물러서 그러면 또 갖다 세워놓고 이러는 그 임시 가건물이지. 근데 박학서 선생님이 제일 실감하게 표현한 게, 자기네 현조동 집은 자기 동네에 한대 뒷간 같다 그랬어. 변속간 같은 집. 그런 집에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방에.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세방살이의 복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해. 세방 집 아이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안집에가 때리면 맞기만 해라. 엄마가 그러고 가르치는 거야. 안집에 때리면 맞아라. 절대로 대거리를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또 쌀 것이니까 같이 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귀족의식은 있으니까 쌀 것이니까 같이 놀지 말아라. 이래갖고 아이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땜장에 아이하고 놀았더니 그게 유일한 기쁨인데 엄마가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 그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생쥐처럼 교활해진다 그런 표현을 했어. 생쥐처럼 눈이 동글해가지고 뭐만 노리냐면 엄마의 틈만 노리는 거야. 엄마 교섭한 동안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도망 나가려고. 그렇게 강금하다시피 하고 아이를 길러. 근데 얘가 몰래 도망가서 댄더에 하여고 어디가 노느냐 하면은 소대문에 무서워서 놀아. 얘는 여기서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 가니까 이게 미끄럼틀 콘크리트로 된 계단 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옷이 다 찢어질 때까지 거기서 미끄럼을 타고 신이 나서 와가지고 내가 오늘 근사한 집에 와서 놀고 왔다. 이 동네의 유일한 온전한 집이다. 근데 그 집에는 이런 미끄럼틀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기절할 지경이야.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그 또 가둬요. 그렇게 가둬놓고 7살짜리 아이를
친구 오면 놀게 하니까 아이가 생쥐처럼 교활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른을 공약하나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안쪽에 나오는 처음 들어간 현조동이야. 지금도 그 동네가 터널 바로 저편에 그 집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 집이 그냥 산꼭대기 쪽 집인데 건물이 그냥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그걸 전혀 아는 체를 안 하니까 곧 아마 무너지겠지. 그러면은 박안서 씨가 경험한 도시는 뭐냐면 그런 도시야. 그러면 어디가 좋냐면은 박저골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두고. 그래서 여기에 공간적 배경은 완전히 천국같이 오그러나며 100% 그래요. 이쪽은 다 좋고 이쪽은 다 나쁘고. 여기 도시는 서울이 아니고 개성이에요. 개성을 옛날에 큰 곳이라고 해서 도시를 대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라고 불렸던 그 도시와 자기의 박적골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그 도시는 불모성이다. 돌로 길이 깔려져 있고 메마른 곳이다. 여기 건조성은 굉장히 나쁜 걸로 돼 있어.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24시간 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을 못 마시면은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야. 딴 거는 다 없어도 되는데 물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아마도. 근데 물이 없으니까 생명 위협받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의 특징인데 박저골은 어떠냐 하면은 구석구석해서 그야말로 잡초가 돋아나는 정말 잡초는 무서워요. 우리 이 마당에 2달을 놔두고 갔더니 잡초가 하나 이만큼 자랐어. 그랬더니 그걸 뽑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꽂힌지 알고 안 뽑고 그냥 놔두고 딴 것만 보고 왔더라고요. 잡초도 이만큼 자라면 무서워요. 그렇게 왕성한 기지 근데 땅이 갖고 있는 지기가 그렇게 왕성한 그런 땅. 시골 땅은 더구나 왜 그러냐면 낙엽이 쌓여서 자급자족으로 이게 거름이 되니까 그 풍성함 그게 박저골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개성의 어느 고장이 아니라 어디든지 생산성이 있는 곳, 애가 태어나고 물이 있고 풀이 돋아나는 곳, 이런 곳이 에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높낮이로 구별이 돼. 현조동은 산 꼭대기야. 그냥 꼭대기가 아니고 짐 건너러 짐을 싣고 가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상산 꼭대기 그래. 산 꼭대기에 또 꼭대기에 또 꼭대기야. 오죽하면 새 집에 안 들어서 그런 꼭대기. 거길 가려면 돈을 몇 배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 지게꾼하고. 그런데 그때의 높이라는 거는 불모성이에요. 근데 25실 게으르기에 있어서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인 곳, 신성한 곳, 이쪽은 타락한 곳,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봐. 근데 박안서 선생님이 있어서 현조동의 높이는 신성한 곳이 아니야. 그거는 무당을 찾으려도 그 길 건너러 와야 돼. 지금 동인문에 이쪽 견사이드는 무당도 있고 그런데 그 산에는 무당도 없어. 너무 가파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나쁜 높은 곳. 그 다음에 인공성이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놔야 되잖아요. 계단이 꼬불꼬불 하니까 계단으로서의 질서도 없으면서 무질서하면서 인공성을 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옷은 뭘 입고 다니나. 엄마가 자기를 데려가서 막 싫다고 반대를 하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거기 가면 네가 시녀성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아이러닉한데 그 시녀성이 됐기 때문에 소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소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고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룰하니까 뭐든지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엄마는 나쁜 사람, 할머니는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으로 하면은 엄마는 까다롭고 나쁜 사람, 할머니는 야단 하나도 안 치고 우리 할머니가 제사 지낼 살을 다 꺼내가지고 엄마 서울 간 동안에 나를 6살 먹였어. 할머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 그거 없는데 제사 곡식을 해놓고 요것만 잡수지 마세요. 내 노인이 잘못 들었어. 요것만 잡수세요로 들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다 먹고 있어. 할머니들이 그래. 그래서 할머니는 야단을 안 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목욕을 안 해도 야단 안 치는 거. 할머니 목욕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긁어서 머리를 그냥 재워요. 그런 그 할머니적 세계 여기에 박쳐버리고, 왜냐면 엄마가 서울에 오빠 데려가 있는 동안에 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식구로 하면 비정한 어머니와 다정한 할머니, 옷으로 하면은 신여성이 되면 뭐냐 그러니까 검은 옷 입고 다닌다 그래. 검은 옷에 검은 구두 신고 검은 백 들고 블랙하고. 이쪽은 어떡하냐면 애들이 아름답게 필요 애들은 색동적으로 예쁘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마음대로 색깔을 입게 하고 어른들은 색깔을 제한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설이 되면은 다음 치마에 색동적으로 입어야 할 텐데 내가 왜 까만 옷 입고 입는 곳으로 가냐. 그러고 반대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머리를 어떻게 하나 잘라버려. 근데 박초골에서는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종종머리 되는 게 요런 데서 자기가 이렇게 놔주죠. 왜냐면 자꾸 잔머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귀민머리 마저 풀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귀민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걸 풀고 신랑이 도착하면은 그걸 풀고 처음으로 쪽을 짓는데 그 이렇게 하나로 따가지고 처음으로 쪽을 쪄주면 어른이 되는 거야. 비료로 닦아주면 넌 이제 도망 못 가. 그리고 금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머리는 머리 모양만 해도 또 단속하고 해서 잔머리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요즘 한복 입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복은 끌려서 양반만 입이 아니면은 다 허리를 묶어야 돼. 이럴 때 허리를 묶어야 돼. 두루마기 안에 한복 입으려면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온 세계 아이들이 펄럭거리고 다니니까 아 저걸 좀 꾸미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장관 부인이 됐더니 장관 부인이 되면은 공식 행사 많이 갔잖아요. 뒷모습을 남이 많이 보는데 저 치마가 갈라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좀 부유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때 90년이었으니까 한복을 더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꾸밀 걸 안에다가 한복을 더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플립스카드처럼 이렇게 돼서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복은 다 우리가 저 치마폭의 넓이 가지고 여건을 잰다면 한국이 최고예요. 제일 넓어요. 동양에서 다 이렇게 스트레이트거든요. 똑바로 보니까 내 폭이면 돼. 우리는 6폭이래요. 뚱뚱한 여자는 9폭까지. 왜냐면 요만 30cm니까 한폭이는데 배틀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30cm로 짜는 거를 우리 승모님 하나는 9폭을 입었어. 너무 뚱뚱해서. 근데 요즘 내가 아이들 치마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폭 좀 더 안 올나 봐. 이제는 안 갈라지더라고. 전에는 막 걸으면 이렇게 길게 갈라져서 아 저걸 꾸며버리라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요즘 애들은 안 갈라져.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한폭을 더 집어넣더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된 치마잖아요. 치마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갈라져야 돼. 근데 요즘은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다 쫓기니까. 그래서 옆에 꾸며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천까지 가려고 그랬다고 그걸 알려주려고. 그럴 정도로 보기 휴전에 속치마가 막 나오고 걔들이 이러고 들고 다니면은 속치마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한 그 치마의 넓이가 만약 여권의 넓이라면 한국 여권이 넓은 큰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여권이 커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광에서 죽는 소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남편이 툭툭 털고 나오면서 옆에는 때려야지 그러고 나오는데 보니까 멍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야. 지가 시험 맞고 나서 밖에 나와서 체력으로 이긴 여자들도 많았고 여자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하도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딸이 속썩이는 집이 적어. 아들이 속썩이는 집보다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육 문제와 그거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넓고 알록달록하고 종종머리하고 이러고 싶은데 까만 단발머리. 그 다음에 이게 단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에서 저 시에 보면은 단발이라는 시가 나와. 그게 모든 어른이 하는 심벌이에요. 단발이. 1번도 그래. 머리를 자른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그게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단발하고 까만 치마 입고 아이고 재미없어 나 그거 안 할래. 다른 그러고 도망가는데 도시는 까만 치마 입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와보면은 서울 여자들 아주 어디 이쁘게 입어. 그동도 머리도 있고. 그걸로 치면은 외삼촌은 안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외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엄마 나쁜 사람이고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큰 아버지 형제가 아이가 없는데 박한수 선생님은 혼자였어. 오빠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집안 전체가 그 아이를 다 이뻐하는 거야. 숙모들이 다 이뻐하고 고모도 이뻐하고 온 식구가 이뻐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못 받는 사랑. 그러면 천국이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선 풍요로운 생산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모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거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거. 그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전부 자작농들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누구를 일 시키려면 같이 해. 그 일이 천업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안 주게 하려면 내가 같이 해. 그 버릇이 있어서 나는 우리 집에서 풀 뽑는 걸 내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이제는 못하지만 내가 하면 직원들도 요만한 정원을 가지고 다 와서 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앉아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무시하는 게 뭐죠? 그런 그 인간 대접,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접하는 거. 그게 유교에서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기는 그쪽으로 있을 때 사람 대접을 받은 거야. 엄마처럼 싫다는 머리 잘라버리고 놀겠다는 애 방에 가둬버리고 학교를 또 그 어머니는 건너 마을에다가 그 주소를 해가지고 가주소를 만들어가지고 그쪽 학교를 보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에는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그리고 그 집에서 교수 선생님 오는 날은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주인인 척 보고 앉아있고 이런 어머니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다 미운 거야. 다 가짜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심심한 곳은 도해제야. 근데 박조골은 심심한 새가 없어. 요게 에덴과 지옥과에 나누는 거예요. 생산성하고 풍요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 대접, 자유 이런 것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동네라서 좋은 건 아니야. 그 동네
나서 좋은 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곳이 좋은 거고 그걸 향하여 계속 가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계가 일제시대 여기 3, 40년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보다 1년이거든요. 1년 선배니까 32년생일 거예요. 그러면은 39년에 입학을 해. 근데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엄마가 데리고 오거든 가서 머리상금 잘라버리고 그걸 데리고 오는데 그때가 39년도니까 30년대 말이죠. 그때하고 40년대 서울은 그런 현저도 서울이 아니라 박완서 씨가 경험한 도시는 완전히 지옥적인 이미지이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이거는 비상시가 아니고 정산시의 서울이에요. 정산시의 서울이고 도시가 비상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비상시의 서울이 6.25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박완서 씨는 이 6.25를 박완서론에서는 특별히 시대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내가 어떻게 비난을 가냐 하면은 국군과 같이 쫓겨서 걸어 내려가다가 지금 판교라는 거 지금 비싸고 뭐 천국에 갈래 판교에 갈래 하면 여자들이 판교에 가겠다 그러는데 그런 그곳이 옛날에 널다리가 있는 건널목이고 너덜이라고 그래서 내가 비난 갈 때는 그래서 무슨 지명이 저렇게 더러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널다리를 리우를 탈락시키는 너덜이가 된다. 그래서 널다리가 있어서 판교가 됐다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산에서 국군과 이 사람들이 대전하는데 그 동네 사람 다 피난가고 오는데 우리만 그 동네에 있는 거야. 더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랬는데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갔다가 비행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숲이 있는 데서 여기 개울이 있고 개울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너무 사람 목소리가 들려 반가워가지고 쑥 고개를 들었더니 인민군이야. 같은 말을 하는 적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동족 상단이 왜 어려우냐면 그거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나는 그때 내가 고2 때인데 내가 일기를 써놨어. 막 인민군 욕하는 일기를 써놨더니 그 동네 들어온 인민군 소년이 그걸 다 읽었어. 그리고 댓글을 써놓고 갔어.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수령님 앞으로 와라 뭐 이런 거 써놨어.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소년을 데려다가 철다산이 없는 애들 데려다가 군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국군이 막 물러가니까 개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막 신이 나서 물장을 하고 너무 즐거운 소리가 나서 반가워서 들여다 보니까 한국인이더라고. 그럼 난 더구나 북에서 왔으니까 우리 고향 말을 쓰는 아이들이더라고. 너무너무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6.25라는 전쟁은 그냥 환경으로 넘어갈 전쟁, 시대적 배경으로 넘어갈 전쟁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이념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념으로 나누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념을 가진 사람은 아마 5%도 안 되지 싶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가 와도 별 상관이 없어. 이제 싫어서 살았는데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100%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겠냐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100% 좋아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가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이쪽으로 옮기죠. 그 젊은이들이 전향을 하는 거야. 전향을 한 사람은 양쪽에서 다 죽여. 근데 박완서 씨 오빠가 바로 그 케이스인 거예요. 박완서보다 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좌파를 막 좋아하다가 가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전향을 했어. 그러고 잡혀서 인민군에 갔는데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도망해 나와. 그러면 인민군 도망병이잖아. 그 잡히면 죽은 거라고 그냥. 그 도망병과 더불어 겪은 6.25야. 그러니까 전생의 반이 그거예요. 이분이 쓴 글의 70%가 6.25 이야기야. 오빠 이야기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상적인 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오빠가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잖아. 근데 참 오빠는 좋아요. 아버지보다 더 좋아. 왜냐면 야단 안 치니까. 그래서 나도 오빠를 굉장히 좋아했어. 그리고 오빠하고 16살 차이였어요. 근데 박 선생님도 비슷하시더라고. 그만한 차이가 나는 오빠. 그 오빠가 하나님 같지 뭐. 왜냐면 문학 가르쳐주고 음악 가르쳐주고 옛날 얘기해주고 영화 얘기해주고. 왜 또 옛날 오빠들이 같이 잘 놀아줬는지 몰라야 하더라고. 그래서 그저 일본에 그 효조지노 니와 하는 노래가 있어. 그걸 오빠한테 배웠다고. 전전전 키우다 민나 대대 꼬이꼬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동생 5이 다 와. 민나 대대 꼬이꼬이 이러면서 사방에서 여동생 5이 다 오고 걔들 데리고 춤추고 놀고 그러던 오빠. 그리고 하나님 같은 오빠. 이 오빠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 틈새에서 나중에는 막 치사해서 봐줄 수가 없지. 몸이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영혼까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남자를 동경하는 소설이 없어. 여자가 남자를 꿈같이 여기고 아득하게 동경하는 그 과정을 죽여버린 거야. 그 과정이 완전히 그 오빠의 죽음으로 해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부분이. 박정희 선생님을 보면은 아주 박완서 선생님보다 많이 까다롭고 큰 차이가 하나님이야. 내 딸이니까. 그랬는데 거기는 남자에 대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 그게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애친인데 오르선이하고 용이하고, 용이가 오르선이가 죽어간다는데 안 가. 그리로 지금 죽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느냐, 뭐 일생을 어쩌고저쩌고 무슨 욕을 해도 듣고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추운 땅에 죽게, 추운 계절에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여자를 언 땅에 눕히고 싶지 않은 거야, 시체를. 그래서 봄까지 살게 하려면 저 여자는 내가 갈 때까지 안 죽을 여자니까 봄까지 참은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그러고 만나서 그냥 죽어요. 왜 이제 왔는지 알지, 알아요 이러면서 끝나. 근데 그게 소년소녀도 아니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는 저 간통이고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게 있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 왜냐면 그 오빠에 대한 관념, 우상 같은 남자에 대한 관념. 오빠는 아버지였고 연인이었고 친구였고 다죠. 근데 그 남자가 치사해져가지고 너 어디가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좀 나한테 증명서 하나 얻어다 주지 뭐 하고 앉았냐 이런 말을 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그거는 죽음 이상의 거죠. 영원히 죽는 거지. 그게 박완서에 있어서의 유교 체험이다. 그래서 어머니나 박완서에 있어서 유교는 생활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소녀가장이 되는, 경제적으로 보면 소녀가장이 돼. 그래서 대학 1학년이에요 그때가. 근데 그 애는 6월에 학기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2주 다니고 저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이야. 한창 연애하고 놀고 이럴 나이죠. 그 나이에 피닉스에 가서 지 아이들 얼굴 그려주는 10불짜리 그지 같은 초상화 그리기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하는 거. 그래서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아주 잘하세요.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그 개성분으로서의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아주 잘하는데 거기서도 그 화가들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그다 화가들인데 김씨 이거 가서 몇 개그려 이러고 말틱틱하면서 다 다스려가면서 투상학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 그렇게 해서 생활이 나아질만 해졌으면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딱 관두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 결혼을 지난 시간에 여기 잘못했다니 프랙티컬한 이런 면만 봐가지고 그냥 공개지 않고 매기지 않고 사상사업만 하고 와락가락해서 식구들 괴롭히지 않고 요것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금방 박선생 수필 하나 읽고 왔는데 애들 보고는 나가서 때리면 맞아라 이런 것만 가르치고 남편 보고는 강도가 붙잡으면 다 내주고 이런 것만 얘기해서 오로지 보신 목숨을 끌고 가는 거 그런 비겁하라는 교훈만 잔뜩 하고 혼자 남으니까 허탈감이 든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근데 그쪽이 그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메라 워커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조카 얘기가 나와. 그런데 조카를 많이 보고도 박한 선생하고 같은 점 중에 하나야. 그 오빠의 처자들 그거 너무 이쁘더라고. 내가 8살 때 났는데 아마 박 선생도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그 조카를 뭘 가르치냐면 위험하지 않은 직업을 얻더라.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일제시대에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 있었어. 공과계통하고 수공업계통, 기술자 되는 거하고 라이센스 가진 사람은 안 주고 정치에 관여를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건강하고 좋아요. 왜냐면 아버지들이 은행에 다니고 아니면 의사가 되고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고 그러지 절대로 정치를 안 해. 그런데 북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맨날 얻어맞으면 정치만 한다고 나라 걱정만 한다고 쟤네 집 걱정은 안 하고. 그러니까 북쪽 남자보다는 결혼하려면 남쪽 남자하고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이여령 선생가 너무너무 엉터리 사회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보너스를 받은 거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요 가정의 여기에 대한 요걸 지켜야 된다는 가족주의. 그리고 요걸 지키려면 어떡하나 아들 절대로 정치과에 보내면 안 돼. 정치과를 다닌 우리 할아버지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경과를 졸업했는데 사회운동한다고 학교를 만들다가 교장 연한이 차니까 직장이 없어. 그야말로 은행에 취직이 됐는데 그만두고 그리 간 거라고. 그런 거 아이디어리스트들인데 이분들은 사회성은 대단히 좋은데 남편으로서는 별로야. 가족을 전혀 돌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내 우리 아버지가 90으로 먹여 살렸다고. 근데 그러한 내가 요즘 쓴 글이 그게 있어요. 그 귀양 간 사람들의 자손의 개화기에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둘 다 좌절하는 이야기. 정치를 하면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정경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방후에 무슨 학교를 만들었냐 하면은 정치대학을 만들었어. 내가 할아버지 학교 이름이 정치대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못해 망했어.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 그게 건국대학이야. 지금의 건국대학이 본래가 정치대학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학교 생길 때 가서 갔던 기억이 나. 그 초대 이사의 가족으로. 근데 그런 아이디어리스트들은 다 당하죠. 다 당하는데 은행 간 사람은 안 당해. 그건 정치와 상관이 없으니까 월급 제대로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통치자에게 어게인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서울 지방의 하나의 교훈이야. 박한수 선생이 언니가 바른 거에 조카보고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통치자에게 대들지 말아라. 또 눈에 띄지 말아라. 또 한 가지가 있어. 개인적으로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난세가 되면 그 사람을 찔러서 죽어. 그러니까 개인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서울 지방에. 그래서 희생자가 그런 희생자가 비교적 적게 나. 근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정치한다고 떠들어서 그것도 우리 초창기 문학은 전부 북촌 사람들이야. 이광수, 김덕인, 주요한이가 전부 평양 사람들이에요. 도산이 가르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내내 시달리다가 해방부터 내내 시달리다 그래. 근데 그러한 거기에서 자기는 보신만 원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빠한테서 온 그것 때문에 그것만, 그런 남편, 그런 조카, 이것만 하고 공대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카메라 워커를 안 되는데 일요일이면 카메라 갖고 식구들 사진 찍고 다니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6.25가 박한서 생애에 준 그 영향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의 축이에요. 그래서 전체 글의 60%가 6.25 이야기. 또 써도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이념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남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 아닌 것도 그 어떤 겨울나들이라든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라는 게 있어. 그거는 부계가 있는 가족을 가진 사람의 불안. 언제 이게 남지 않아? 이게 언제 스파이가 돼서 나와서 나 따로 뭘 하라고 어떡하나 그 공포.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써도 안 돼서 또 쓰고 그게 언제 끝나냐면 70년대 말이 되면 끝나요. 손자를 낳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에 이사가고 그러면서부터 끝났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삶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가서 묻혀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거든.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뭣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삶. 일반적인 이야기는 도합식이야. 안에 여기 쌓여있어 개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역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사후퇴 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텅 빈 서울에.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이번에 다트수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6일치에 들어가서 오늘 죽었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잤는데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제가 잘 나니까 너무 뭔가 기뻐 내가. 그래서 보니까 밤에 그 자다 깼을 때 그 공백에 어디에선가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3년을 혼자 살았더니 밤에 깨면 그 시간을 자기 혼자 극복해야 되잖아. 아, 없구나, 혼자구나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운데 그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양반이 그런 데가 있었겠죠. 70년대 가면은 그 6.25의 일사후퇴에서 우리가 53년 9월에 학교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10월에 개학을 했거든. 그 3년 동안 1월 4일에 떠나서 53년 9월까지의 그 3년 동안 서울은 도강증이라는 게 없으면 들어오지를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한강을 건너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얻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서울이 텅 비어 있었어. 그때 그 박완서 선생님이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나서 너무너무 즐거워 내다 보니까 인민군이야. 인민군인데 비행기가 사람을 보면 하니까
혼입을 뒤집어 쓰고 그 사람들이 역신이었다. 역신이라는 게 전염병의 신이죠. 전염병의 신. 그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와서 상처를 보여라 뭐 어째라 하면서 괴롭혀서 죽이는 걸로 돼 있어. 이 오빠의 죽음은 여러 번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마지막에 쓴 것이 정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저 현저도의 소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현저도의 소설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현저동의 그 꼭대기를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피난 간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끌고 현저동으로 가는 거야. 도남동에 살다가 자기네가 떠났다는 걸 보여야 돼. 그래야지 빨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니까. 그래서 서울이 완전히 비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념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6.25 때 피난들은 안 갔다고 사람들이 다 집을 죽였었다고. 근데 따뜻한 때니까 들판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들들을 다락에 숨겨가면서 집을 지켜냈거든요. 근데 일사후퇴 때는 들판에 못 자잖아. 유행군도 안 오잖아. 6.25 때는 유행군이 와 있으니까 곧 끝나리라 하는 기대가 있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남았던 프로레타리아들이 다 당했거든. 저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한테 관대해야 된다 그러고 남았던 사람들이 무슨 꼬타리론가 다 잡혀가가지고 다 봉변을 당해.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는 다 도망갈 거야. 거의 비었어. 그래서 박경일 선생님도 똑같은 케이스죠. 그것도 일사후퇴 때 못 떠난 케이스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시장과 전당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쓰고 나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런 후기가 있는데 그 자기가 빨갱이 가족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빨리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뒀다 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말로 빨갱이였으니까 남자에게 입닥을 했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그걸 쓰는데 그걸 쓰면서 자기가 울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겨울에 눈이 와서 그냥 온 동네가 눈이 온 데는 그대로 있는데 장독대에 올라서가지고 사람이 남아있나를 살피는 거야. 연기가 나오는 집이 있나. 그래서 아침 밥 시간이 되면은 거기 올라서가지고 니 뭐하나 하고 막 야단 치는데 길을 쓰고 어디 인간이 있나. 들판에 혼자 쓰고 먹을 거는 잔뜩에 집집마다 뒤집은 다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나니까 한국말 하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다보니까 그게 민군이었고 그들이 따라 돌아가지고 오빠를 보게 되고 날마다 오빠를 보러 오고 이러면서 괴롭혀서 결국은 쏴 죽이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빈도시 그거는 자기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오빠의 얘기뿐 아니라 서울 전체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서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별일을 다 해야죠. 잡혀서 임직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오는데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교화라는 곳에 오니까 꽃이 피었어. 목련이. 그래서 박한선 선생님 그 작중이 머리에 미쳤어 그러면서 찍은 게 있어. 지금 그냥 어느 때 꽃이 피어. 그러고 이제 어느 집에 가니까 꽃이 활짝 피는 거야. 그 계절까지 일사후퇴부터 그 계절까지 그 임직원 쪽에 오키하고 둘이 잡혀갔다가 걸어서 이제 엄마한테는 오는 도중에 어느 집에 가니까 꽃이 피었어. 그러니까 미쳤구나 이런 게 나와.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만 아니까 그거를 무슨 북한 악국 다녀온 것도 받고 잡혀가기도 했고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오빠 때문에 당하기도 했고 그걸 증언해야겠다. 이건 내가 말을 해야겠다. 나 아니면 모르니까.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박완서하고 그 다음에 70년대가 되면 그거 벗어나서 이번에는 가면벗기기야. 부르주아의 가면벗기기.
부르주아뿐 아니야 프롤레타리아의 교활함을 돕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세계가 무너져가고 새 세계는 아직 덜 자라고 호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때 얼마나 룰이 없어지잖아요. 기본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하는 룰이 없어지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피난 갈 때 급하니까 이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요. 이거를 이불 껍데기만 먹었다만 비단이는 위에만 비단이 있거든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술집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2폭짜리 치마를 입고 나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4폭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1m짜리가 나왔으니까 2폭이야. 그러면 3폭이라야 치마가 되는데 2폭짜리 치마를 입고 술집에 나가 애들을 매일 살렸다고. 여자들이 선생님들이 뭘 해먹여서요. 갑자기 직장이 없는데 그러고 다녔다고. 그런 미친 짓 하는 세상에 왔었어. 또 박 선생님 스피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비로드 치마가 유행이었어. 웬일인지 일본 가네고에서 나오는 비로드가 들어오는데 그때 비로드는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앉으면 이렇게 주저앉아. 내가 이렇게 앉으면 이 부분이 다 주저앉아. 그러면 어떡하냐면 들고 앉아야 됐지만 정말 얼굴이 전자 속에서 이렇게 해서 들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그 부분이 구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쓴 일이 있는데 박 선생님도 그걸 쓰셨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흉한 게 비로드 치마다. 근데 전쟁터에 가면요 사람들이 사치해져요. 그게 강화도에서 제일 사치했대. 이쪽 시대에 내일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짓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목원단 이불 갖고 치마에 입고 비로드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일은 몸팔밖에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그 전쟁기만인들. 그 여자들이 어느 여자들이냐 하면 정신대를 했던 여자들이야. 내가 우리 집에도 있어서 아는데 19살에 정신대 걸리잖아요. 44년도에. 이 사람들이 6.25 때 가지고 23살이 돼서 애 둘을 가지고 과거가 돼. 그게 박완서의 세대고 박경리의 세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언니의 세대고. 그래서 오빠가 맨날 한알 기름에 놨다 결혼을 하지 말아라. 네 친구가 돌아온다 그러고 농담을 하셨어. 아버지가 그 애들을 매년 살려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없는 딸들은 어떡하겠어. 급하니까 당도 얻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당당. 의지할 사람은 죽고 없고 그 상황에서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그러한 시대에 대한 정언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 요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6.25가 지나니까 70년대가 되니까 막 올라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뭐 이상한 짓 참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전시에 미친 듯이 이쁜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라니까. 그런 그 꼴불견인 게 많은 걸 다 가면베끼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작업이에요. 70년대. 그래서 근대 도시가 될 때가 되면 우리가 자동차가 생겨. 그래서 도시의 흉년이라는 소설이 한국에서 도시문학을 다룬 70년대 문학을 다룬 가장 큰 작품이에요. 가장 큰 작품이고 박완서 선생님 작품 속에서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일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 너무 큰데 어떻게 되냐면은 포인트 비유가 대학생, 여학생으로 돼 있어. 근데 얘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잖아. 얘가 못 볼 때가 많잖아. 그걸 누가 집어넣느냐고. 그러니까 큰 소설은 전지적 시적 옴니시언트를 해야 돼.
옴니시언트 포인트 오브 뷰를 해야 누구로 바꿔도 되니까 누구의 시점을 막 바꿔도 전지적 시점의 참견이라고 그러지. 요즘 애들이 그걸 보고 나온다. 근데 그 전지적 시점을 써야 되는데 이 양반은 디테일을 쓰고 싶고 깊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시작을 한 여대생의 눈으로 본 70년대야. 그러면 얘는 사찰가도 모를 거고 술집도 모를 거고 병영도 모를 거고 리얼리스트들은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트와 이스가 이퀄이 돼야 돼. 요것과 내가 그린 요것이 같아야 돼. 같아지 요걸 모사라고 그래. 뭐가 있어 그리는 거. 그리고 리얼리스트를 현실을 모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뒤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갑자기 소설이 커지면서 범위가 커지면서 남의 이야기인데다가 너무 큰 얘기 살아가서 이걸 다 담으려고 했으니까 서울을 70년 내 서울을 다 담으려고 했어. 그래서 강남의 싸가지 없는 부자들 또 도심지에 오피스하고 자기 한 사람이 광장시장에 있는 대량 생산하는 피노 옷감 파는 광장시장 안에 옷감 생산하고도 올케가 옷감을 팔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 쫙 그리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인공의 불빛이 막 비치는 데서 소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유학년 되거나 그 전체에서 그래서 오염이 된 공간에서 일하는 그 사무실하고 이쪽 큰 사무실, 시내에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90평짜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광남, 강북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택 이런 걸 쫙 그렸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한 3명쯤 있어. 하나가 소녀가장인데 그 아들의 며느리감 순정이라고 그래. 걔 하나가 그 시대에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수연이라는 그 두 번째 대학생이 구주연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얘기가 나와. 그런데 그들이 껴안는 장소는 도시가 아니야. 시골이야.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곳은 어디냐면은 구주연의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 시골인데 크지도 않은 논밭인데 그 사람이 그래. 땅은 얼마나 감동적이냐. 우리 아버지가 오로지 나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요걸 사오면 오늘 온 동네에서 구두쇠 소리 듣고 자리모비 소리 듣고 이건 감동이다. 이건 땅이 아니고 감동이다. 이러면서 둘이 의견이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경은 도시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수연이의 아버지가 처벌했는데 불구의 여자를 얻어 거기에 가서 얼마나 귀신이 같으냐면 그 불구의 여자가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로 그려질 수가 없어. 그 불구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지러진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리는데 정릉에 가니까 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보니까 티네 아버지 문패가 붙어있어. 자기 집 문패는 나전치기로 한 이만한 그 벼락부자의 문패인데 그거는 자기 손으로 쓴 요만한 문패.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남녀가 놀고 있어. 자기 아버지하고 그 여자가. 근데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여.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있는 그 관계는 전혀 사랑이 없는데 여기는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에 덜 도시화된 부분 요파가스 씨가 70년대 도시를 얼마나 싫어했느냐 하는 걸 아마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대요. 그 몇 개를 빼면 전천후 폭격기야. 이 글을 쓰고서 야관이 전천후 폭격기라는 용어를 먹었어. 비평가들이 아무거나 되리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냐 그러고 막 되셨다고. 그럴 정도로 현저동도 도남동도 이웃끼리 보다 막 하고 6.25 때 막 자기 어머니가 박해를 받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도남동에 있지. 현조동, 도남동, 강남, 광장시장, 도로 나와서 우천거리는 데가 군데군데가 있는데 쓸만한 곳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불모이고,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70년대의 도시예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70년에 등단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노벨리스트고 박영수 씨는 현실적인 내가 보지 않은 얘기는 잘 못 써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쓰니까 역사 소설이 없어요. 역사 소설을 안 써. 근데 미망이라는 소설만 예외죠. 근데 같은 역사 소설이라도 낭만주의자들은 뭐 대조왕건 뭐 이런 거 쓰는데 이쪽은 먼 과거는 안 써. 왜냐하면 디테일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사가 가능한 박아 선생님이 미망 쓸 때 신문철이야. 너무 크고 귀찮으니까 날 줬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데 미망 쓸 때 그 당시에 송도 일기를 저 신문을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디테일을 자기가 보증을 해야 돼. 하나하나 보증을 해야 되고 그걸 누가 보충하냐면 자기 경험은 아니면 어머니 세대가 보증하는데 어머니가 많으니까 숙모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취재해서 가능한 한 모사가 가능한 한도에서 그린 유일한 것. 그건 아마도 개성을 그리고 싶어서 개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특이한 문화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은 전부 시대적 배경은 Here and Now. 70년대인지 70년대 얘기, 80년대 80년대 얘기, 40년대 40년대 얘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그리는 거니까. 그게 리얼리즘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쓴 아마 시소설이지 싶어. 내가 95년에 나온 문학소설, 세계문학선생님 하나 뒤져보니까 그때까지 나온 게 시집이 2개가 있고 도시이름이 2개, 도시문학에 그 다음에 희곡이 3개가 있고 소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한 시대에 한 권짜리밖에 안 쓰던 작가가 3권으로 해가지고 4년인가 연대를 해서 문학소설이야.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근대 도시를 제대로 각국의 상업지구, 주거지구, 대하, 자기가 가능한 데만 정릉, 현저동 이런 데를 그려가지고 하나의 파노라마를 만들어 놓은 그런 유일한 작품이 도시의